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로스파이낸스 최정원입니다. 네, 월간 크로스파이낸스 세 번째 시간 관리회계 체계와 재무성과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재무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봤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관리회계 체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회계 체계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리회계 체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회계의 목적은 관리자, 즉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 지시, 통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회계와 유관된 지표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부나 기관이나 제품 단위로 좀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회계 개정 체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체계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재무회계 체계는 외부 이용자들을 위해서 회사 정보를 공시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관리회계 체계는 내부에서 네,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체계는 결국엔 과거의 정보를 결산해서 세무신고하고, 네,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숫자에 대해서, 네, 그 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관리계 체계 같은 경우는 목적이 결국에는 미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저희가 다룰 재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네,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회계 체계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체계 같은 경우는 공시라는 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계산의 정확성이나 보고 방법, 뭐 계정, 순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규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약속되어 있는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관리회계 체계 같은 경우는 내부 이용자들에 의해서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네, 그냥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들, 그래서 뭐 회계 계정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막 껴넣기도 하고요. 자발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세하고 기술적이고 구체적이고 때때로는 실험적인 속성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대차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뭔가 회계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리계 체계가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이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재무회계체 같은 경우는 경영활동을 손익이나 자금, 뭐 자산 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활동. 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이 도와주셔서 결산 과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용처는 이제 성과보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무신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감사 이상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영 공시. 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재무제표로 재무회계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계 체계 같은 경우는 단계별 성과평가 관리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 매출과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뺀 이제 공원이익, 네, 뭐 아니면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거기서 직접비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공원이익 단계를 한번 구해서 사업별로 우리 사업이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지, 네, 손익이 괜찮은지를 한 번 정도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귀속되는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전사적으로 쓰고 있는 고정비, 자산비, 물론 사업마다 쓰고 있는 고정비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아무튼 포괄해서 사업으로 배분을 해서 네, 사업별로 이제 고정비나 자산비까지 썼을 때 영업이익이 나고 있느냐.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데 사업 단위는 괜찮은가? 영업이익 수준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사적으로 나머지 금융비용이나 나머지 비용들을 고려해서 당기순이익을 뽑는 과정을 이렇게 브렉다운해서 계정별로 브렉다운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브렉다운을 해야 됩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중 하나는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붕어빵을 한 2만 개 정도는 팔 거고 하나 팔 때 원가랑 직접비 같은 거 다 제외하면 한 445원 정도 남는 것 같다.
근데 나한테는 붕어빵을 하나도 못 팔아도 들어가는 고정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다. 네, 이랬을 때 이 600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 붕어빵 판매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거꾸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공원이익을 600원으로 만들어서, 네, 밑에 있는 고정비를 커버를 시켜야 결국에는, 이 당기순이익이 0으로, 네, 수렴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자, 매출액과 원가와 직접비를 제외한, 네, 이 공원이익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순간이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정비, 변동비 이런 거 나누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비랑 고정비랑 이제 구별이 잘 안 돼 있고요. 세무 목적으로 이 그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이 비용의 그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손익분기점을 하려고 해도 네,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영업 목적상에서는 이 손익분기점이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우리 손익분기점이 13,483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영업일이 한 200일 정도 되니까 하루에 몇 개씩 팔아야 돼.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이제 되게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영 관리 지표인 이 손익분기점조차도 기본적인 재무제표로는 그렇게 넉넉하게 분석이 되진 않는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계 체계를 별도로 수립을 해서 분석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네, 관리계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설명드렸던 우리가 비용 구조를 세분화합니다. 결국에 요건 계정의 세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나 뭐 원가나 직접 비용, 고정 비용, 자산 비용 이런 것들을 비용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공원이익과 영업이익, 그 원래는 우리가 매출액과 뭐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만 봤었다면 한 단계 더 나눠서 공원이익도 보고 공원이익도 좀 세부적으로 뭐 한 단계, 두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 목적에 맞게 계정 체계를 세분화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방향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부별 손익입니다. 재무회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자 단위로 전체 재무제표만 네, 손익계산서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A 사업, B 사업, 그다음에 신규 사업, 뭐 유니콘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할 때 해당 지표들이 다 퉁쳐서 하나의 사업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별로 A 사업이 손해가 나고 있는지 B 사업이 뭐 손익이 괜찮은지 아니면 이제 신규 유니콘 사업이 이제 적절하게 비용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려고 해도 이제 재무제표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 체계에서 계정 세분화와 함께 사업부별 세분화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회계 체계를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 두 개는 계정 세분화, 네, 그래서 비용 구조 세분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부별 세분화. 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사업도 나눠야 되고, 비용도 배분해야 되고, 다 일입니다. 네, 다 일이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아, 그래, 왜 이런 걸 할까?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면, 재무제표, 네, 그 재무회계로 작성하신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관리회계를 좀 효율적으로 굴리려면,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월 단위로 좀 해보셔라. 네, 월 단위로 이런 추이 같은 것들도 보시고, 최소 분기 정도는 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네, 이렇게 돼야 저희가 경영 의사결정에 중요한 개선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사업부서 단위로 원인 분석하고, 담당자 단위로 태스크 분석을 하고, 그다음 듀데이트 같은 것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냥 분석을 한 상태에서 이 듀데이트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막 흘러가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액션 플랜을 설계해서 그게 실행이 되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러한 관리회계 체계가 어떤 사업에서 어떤 비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매출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고정비용이나 자산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이 돼야 아주 이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액션 플랜이 실제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리계 체계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제 관리계 체계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관리계 체계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 피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단은 계정 체계로 먼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할 거고,
원가 부분까지는 아마 재무회계랑 비슷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직접비가 나눠지고 고정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에 유관되어 있는 인건비, 그리고 고정비는 그 외에 우리 이제 경영지원팀이나 본사에서 운영하시는 인건비,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좀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면 이 인건비는 늘어나는 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제 관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출과 상관없이 항상 거의 일정하게 나가는, 네,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쭉 한번 뿌려보면 일단은 판단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비용이 이제 과한지 아니면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가장 첫 번째로 해볼 일은 이 브레이크다운을 해본 다음에 전년 동기, 네, 그래서 뭐 쿼터도 좋고요. 여기처럼 쿼터도 좋고 아니면 뭐 연 단위로 비교도 좋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월 단위도 좋은데 동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제 같은 기간에 같은 비용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전년 동기를 맞춰서 우리가 그 기간 대비 예를 들면 3Q까지 썼던 금액이 대비 우리가 매출이 늘었는데 이 비율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매출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뭐 아직 계속 성장을 하거나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변동비나 원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절대적 금액을 비교하면 비교가 잘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매출이 늘었는데 돈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나 직접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매출 대비 증감률. 그래서 매출 대비 이 퍼센트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고정비도 물론 우리가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도 늘어나고 뭐 장소가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늘 수는 있지만 매출과 비례해서 늘진 않습니다. 요거는 관리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8명이 있다가 10명이 됐다. 그러면은 한 20%만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늘어났다. 이러면 뭔가 우리가 좀 과하게 쓰고 있구나. 이런 식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눠서 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체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 영업이익률이 뭐 좀 올랐는데 공원이익에서 오른 건지 아니면 이제 고정비 관리를 잘해서 오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런 방법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관리기 체계를 물론 이제 계정별로 브레이크다운 했지만 그 다음에 사업부로 나눈 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회계 체계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법인을 이제 하나의 법인을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네,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 두 개입니다. 네, 뭐 학원 사업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그래서 직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뭐 대리점을 운영한다든지 이러닝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몰아서 하나의 법인으로 별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저희가 경영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통합을 해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부 단위로 관리계 체계를 수립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하나의 법인 내에서 이렇게 사업부 단위로 쪼개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두 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네, 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엑셀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제 그 PPT의 예시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분리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300억 정도의 이익이 났고 공원이익은 뭐 120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은 78억 정도의 이제 훌륭한 재무제표를 받았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한 건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한쪽은 이제 출판, 그리고 한쪽은 뭐 대리점 관리, 한쪽은 이러닝, 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각각 이런 것들이 괜찮을 거냐, 네,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원가로 직접 계산되는 부분들은 직접 해당 사업부에 좀 귀속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비로 이제 그 같은 본부 내에서 본부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직접비로 넣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관점으로 각 사업부별로 쓰는 비용들을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가 문제인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사업부별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얘네들을 이제 각각 배분해 줘야 된다 이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공통비 배분에 가서 자, 각 사업자가 각 그 본부가 몇 명씩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일반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액 베이스로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이러지만 관리 인력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제 그 논점이 갖고 있다면 각 사업부별로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러면 요 비중대로 저희 이 고정비를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인원수대로 한번 나눠서 사람이 많으면 니네가 비용을 많이 가져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나면,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영업이익 단계에서, 네, 요, 그 전체적인 우리 회사 전체 영업이익만 있었는데, 이제 각각의 영업이익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영업이익은 25.3%인데, 여기는 18%밖에 안 됐고, 여기는 24% 정도 했고, 아, 이쪽에서 좀 많이 남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요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PPT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쪼개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쪼개는 관점을 보자면, 자, 저희가 학원을 직영점으로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치동 같은 데가 이제 엄청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제 다른 데들에 비해서 매출이 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게 나오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무회계로 퉁쳐져서 있으면 저희가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기 체계로 그 학원이 쓰는, 네, 각 요 지점별로 쓰는 그 비용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자, 얘네들은 매출은 제대로 나오고, 직접비도 잘 씁니다. 그래서 공원이익도 34.5%로 전체 평균 대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왜 떨어지냐? 보면 이 자산 비용, 즉 임차료 같은 게 높은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대치동이다 보니까 이런 임차료 같은 부분이 좀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 대비해서는 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높게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이 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임차를 뽑으려면, 매출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매출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액션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자, 이 임차를 좀 고민해 보자. 뭐,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액션을 수립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관리기 체계를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업부 단위로 나누고, 아니면 뭐 이런 지점 단위로 나눠본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사람 단위로 나눠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기 체계를 각각의 법인을 분리한 거를 이렇게 합쳐서, 네, 하나의 법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거나 합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별로 분석을 하는 게 관리기 체계의 목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간략하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영업이익률 대비 좋은 사업부, 나쁜 사업부를 그냥 이제 이렇게 일렬로 딱 해서 여기는 못했어. 니네 잘못하는 거 아니야? 상품 출판 여기도 지금 그 전사 대비 떨어져. 니네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싸움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따로 조용히 불러서 네.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막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관리기 체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자,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전년 동기랑 같은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이게 상대적으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절대 평균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구조적으로 우리는 원래 원가가 좀 높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매출이 큰데, 네, 우리가 좀 원가가 높고 효율이 좀 안 좋더라도 절대적으로 영업이익은 우리가 제일 잘 법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손 놓고 놔야 되냐? 그게 아니라, 네, 작년 동기 대비 봤더니 원래 영업이익률이 우리 본부가 28.9%였는데 올해는 34%로 올랐다. 네,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 대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오름 추세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임팩트라는 거죠. 거꾸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떨어지는 지금은 이제 요 예시에서는 다 올라 있지만 네, 어떤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되게 높은데 뭐 73%인데 내년에 분석해 봤더니 60%대로 떨어졌다. 이러면 평균 대비 높아서 여전히 뭐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공원이익률이 좀 떨어진 거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동등한 관점에서 우리가 추세를 보시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하다. 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보고를 할 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이 한 53억 정도 나오는데 자, 회계 매출로는 이제 47억으로 네, 그 저희가 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 매출로는 47억밖에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사실 사업이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고 C, D가 있는데 사실 이 B 사업은 예를 들면 A 사업을 좀 도와주고 있다. 네, 우리가 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B 사업이 좀 밑단의 작업을 잘 도와주고 있어서 얘네들의 그 공헌을 매출액으로 좀 기여를 해서 좀 평가해주고 싶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C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 매출을 좀 인정해줘서 얘네들이 공원이익이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나고 저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실제로는 좀 얘네들은 이런 공원을 인정해줘서 내부 매출을 인정해주고 싶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부 매출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 회계 매출과 저희가 평가하는 매출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 매출을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이 올라간 만큼 실제로 사용한 부서에서 비용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C 사업에서 예를 들면 4억 8,500만 원을 내부 매출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실제로 사용한 네, D 사업에서 여기 그러면 인건비를 4억 8,500만 원을 추가로 올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이 회계 매출과 관리회계 매출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회계 체계를 운영하시는 회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관리회계 체계를 이제 입맛에 맞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재무회계 체계랑 금액이 맞아야 네, 이게 정합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증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관리회계 체계에 있는 숫자와 재무회계 체계가 따로 노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반드시 추천드리는 게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그 수익을 올렸으면 비용도 다른 데서라도 이렇게 같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이걸 쫓아갈 수 있게 매출이나 이제 이익 변동이 쫓아갈 수 있게 관리액의 체계를 구성을 하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합성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꽤 사실 복잡합니다. 네, 관리기 체계를 뭐 사업부도 분석해야 되고 브레이크다운도 해야 되고 기관별로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회계 체계가 결국에는 성과평가 체계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실 겁니다. 뭐, KPI도 있고, OKR도 있고, 이런 지표들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올라갔을 때, 아, 우리 성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지표는 진짜 그런 것 같고, 네, 어떤 지표는 재무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감이 좀 생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회계 체계가 좀 해결해 주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재무회계 체계만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성과평가 지표랑 재무회계 체계 직접 연결이 좀 어려운데 요 가운데 관리회계 체계를 껴넣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계정 체계를 좀 그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는 사실 관리회계 체계는 계정명 같은 것도 우리 회사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이 계정 체계를 브레이크다운 할 때
이 성과평가 지표랑 매칭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과평가 지표들이랑 계정체계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계정체계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요거는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실제로 요게 연관성이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 진짜로 요런 지표들을 올리면 우리가 재무적으로 성과가 좋아진다 이런 입증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계 체계가 좀 안정화되고 성과평가 지표 체계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라서 조금 더, 그, 어드밴스되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결국에는 이 성과평가 지표를, 이제 진짜의 그 재무적인 진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좀 느끼셨을 텐데, 특히 재무 담당자들, 계정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 일단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뭔지도 모르겠고, 원가랑 비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다 보면,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과평가 지표를 심플화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제 관리계 체계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거쳐봤더니 10일 이내 7명의 친구를 등록을 하면 얘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재무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얻은 거죠. 그러면 성과평가 지표는 더 이상 뭐 영업이익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우리 마케팅 팀은 UX를 구성해서 10일 이내에 7명의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데려다가 우리 사이트에 앉혀놔라. 이렇게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무진들은 훨씬 더 편한 성과평가 지표를 관리를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 재무회계 지표로 연결되는 거를 저희가 담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단계가 실제로 우리한테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네, 그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기만 하면 MAU만 높아지면 실제로 재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뭐 장바구니에서 담고 클릭을 해서 전환을 해야 실제적으로 매출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재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단계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관리기 체계의 이제 여기 활용,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지표 외에도 리스크 효율 지표, 뭐, 리스크 지표도 좋고 효율 지표들도 관리가 되면 자, 리스크가 높은 애들,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인데 성과가 낮은 애들이 최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적어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거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게 만드는 게 1차적 목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효율성이나 리스크가 좀 낮은데 성과가 높은 애들이 제일 좋을 겁니다. 네, 제일 좋은, 그 사업이나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 육성 대상으로 올려주는, 네, 지표를 하려면 꼭 성과평가 지표, 매출이나 수익성 이런 지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이나 리스크 지표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차원 평가 체계로 연결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리계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간략한 예시를 통해서 네, 관리계 체계가 왜 필요하고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정의 브레이크다운이나 사업부의 브레이크다운, 그다음에 기간의 브레이크다운 이런 것들이 관리계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필수적 요소다. 이거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성과평가 지표와 연계하는 방안도 관리계 체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 그로스 파이낸스,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 네,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요. 네, 다음 달에는, 좀 더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까지 안녕. 감사합니다.